진짜 김기현 나오는 거냐 그러네. 진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왔어요. 그런 그런 뻥을 치는 건 좀. 어쨌든 이 휴일에 이렇게 제가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김기현한테 묻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안 묻고. 그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묻기 싫다는 아니고,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김기현 의원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저랑 생각이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따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할 건데, 너무 일치하고 위기의식이라는 이런 게 일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대충 얘기했으니까 그만인데, 김기현 의원님 계속 궁금해하고 막 이런 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예전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면서 제가, 그럼 이렇게 된 거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라이브로 편집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보내주신 질문들이 다는 다루지를 못해요. 당연히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아마 차차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는 분이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그리고 왜 당대표를 내가 나가겠다고 생각을 이제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회의원 4선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선 기간 중에 했죠. 거기다가 또 판사도 좀 했고요. 또 울산광역시장으로 행정도 했고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를 다 거친 커다란 조직을 이끌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를 이게 앞두고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우리 당을 이끌고서 대통령 선거를 이겼다. 그리고 이기는 리더십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검증받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 총선을 우리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혹시 저 사람으로 해서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 시켜놓으니까 잘하더라. 그런 면에서 역시 김기현이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여유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제 자, 뭐 캐주얼한 질문부터 가볼게요. 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데 그러면 너무 진부하잖아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 그거는 뭐 당연한 전제를 하고서 정치 분야에서 사실은 좀 우리에게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 같으면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할 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배울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분도 그 반열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분도 그 반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분들이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독재의 논란들에 휘말리고 또 비운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긴 했지만 그런 많은 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그것을 확립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바로 그 어떤 국부적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기초를 닦으신 분,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을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박정희 대통령, 물론 그분이 많은 과가 있었지만 그 과에 비해서 공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 또 그 공적들을 좀 더 개성해서 발전시켜 성격에 행겨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보면 조지 워싱턴이든 이제 그 국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또는 또 이제 링컨 대통령도 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뭐 대량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를 문 닫아 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했지만 그 역사를 발전시켜오는 그 공들을 인정하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게 없지 않나. 맞아요. 그게 네, 너무 그건 좀 아쉬움이 좀 예. 있죠. 자, 오늘 그 유기견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사실 그 명절이 지나고 나면 네. 이렇게 이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평소에 버려지는 그 유기견의 한 너댓 배 정도 더 많이 버려진대요. 아,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집을 비우는 사람들 평소에 그 자기가 키우던 개에 대한 애정이 좀 식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버려버리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개 키우고 뭐 반려묘 키우기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유기견들이 생긴다 그래서 현장 한번 돌아볼 겸 갔는데 놀랍게도 그야말로 자기 돈으로 그 자매간이 두 분이 자원봉사하면서 자기 돈 내가지고 그렇게 유기견들 20여 마리를 보호하고 또 입양도 시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죠. 이분들이 그게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심지어 대통령을 한 사람도 이렇게 사형을 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개를 못 키우고. 아니 돈을 뭐 한 4, 5천만 원씩 매달 받는다는데 그분도 무슨 사육비가 아까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자기가 실컷 그 이용했던 돈이 풍산개를 없어서 개를 못 키우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대단한. 저는 그 정말 존경스럽다. 네. 제가 그분들한테 당신들이야말로 천사다. 내가 부끄럽다 그러고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사회에 뭐 이게 동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우리 그 사람들도 그렇죠. 어둡고 또 소외된 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정이 명절 끝에 또 더 많이 짙어진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 무겁게 오늘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뭐 유기견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집에 4명이 돼가지고요. 아이 키우기도 힘들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울 여건이 안 되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이제 우리 동물 가족들, 동물 가족들이 한 2, 300만씩 이미 된다고 해요. 네. 그만큼 국민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이미 그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동물에 대한 우리의 그런 정신, 생각, 관념도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히 개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얼마 전에 또 유기견 입양도 하셨어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은 반려견을 키우신 분인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좀 선진화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 제도도 좀 바꾸고 법령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 봉사는 그냥 처음 가신 그렇죠. 선거용으로 한번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부산 시장할 때 예. 유기견 그 보호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열악하다는 조건을 보고는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수의사 협회, 대한수의사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그 현안, 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들 그런 것들을 제가 평소에 많이 스터디했고 또 그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숙제가 있던 터였기 때문에 오늘 가본다고 갔는데 갔던 곳이 그 시가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곳이니까 가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느끼고 그래요. 왔죠. 뭐 계속 이거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또 사실 그 질문을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동물 보호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서 탈락했는데 뭐 사실은 직접 가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삶의 일부라서 저도 고양이를 이제 3마리나 키우거든요. 3마리 키우. 네네. 한 마리 키우실 줄 알았는데 3마리. 고양이는 사실은 한 마리가 어렵지 네. 한 3, 4마리까지는 비슷합니다. 키우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개보다 고양이 키우기 더 쉽다 그럼 그러더라고요. 산책 필요 없죠. 네. 목욕 안 해도 되죠. 네. 밥 그냥 이만큼 쌓아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배고플 네. 때마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낫죠. 네. 자, 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여러분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네. 자, 그 여성 군사 기본교육 아까도 이제 지금 아까 오시기 전에 막 그거 질문들을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 여성 군사 기본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뭐 이게 남녀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민방위 이번에 이제 민방위 얘기가 나왔는데 또 제 입장에서도 보면. 민방위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서 큰 의미는 없는데 가서 뭘 배워왔다 이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방위 훈련은 사실 군대 안 간 남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은 군대 가고 안 가고 사실 그건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병력 의무 이행하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그것마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젠더 갈등이 이렇게 그래
참 정말 모든 현안을 어떻게 그렇게 갈등의 국면을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번에 우리 이태원 사태도 봤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에도 그렇고 특히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전쟁이나 이 테러나 이런 데 취약하다는 것이 더더욱 느껴졌고요. 거기에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또 그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화생방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니 가스 누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고요. 우리가 가령 이제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화생방에 사용하는 그 무슨 마스크가 잊어버렸다. 방독면이요?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같은 그런 것도 평소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민방위 훈련의 내용이 조금 이제 부실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보충해서라도 네. 여성, 남성들이 민방위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여성, 남성, 여성 상관없이 병역 의무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젊은 여성들이 얘기도 꽤 많이 들어봤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여성의 군사 교육을 의무화시켜보자는 얘기를 했다가 막 논란들이 되면서 제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많은 2030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니 또 또다시 가면 되지 왜 그걸 가지 마라 그러냐. 나는 가는 것을 찬성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또 이게 앞에서 목소리 크게 떠드는 사람들이랑 또 대다수 조용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갖고 젠더 갈등이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이게 좀 더 이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력 자원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킬 거냐.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뭐 1, 2년 안에 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향점이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된다. 뭐 결국은 이제 모병제도 되고 뭐 언젠간 통일도 되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지향점이 거기라는 그렇지. 이제 모병제 문제도 같이 논의가 네.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든 뭐 이게 국민 전원 개병제든지 모병제든지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여성 자원, 남성 자원 동등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죠. 네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용기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자, 좀 어려운 질문, 좀 뭐 사상 검증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다른 나라들은 사실 제가 이제 영상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기업 지원책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금도 그냥 서로 줄여주려고 서로 막 정부끼리 소송 걸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지원도 소극적이고 이번에 반도체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금 부담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그걸 뭐 더 못 올려서 안달을 하는 깎자고 하면 뭐 맨날 슈퍼 부자다 뭐 슈퍼 부자 감세다 초부자 감세다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대표가 되신다면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가서 가실 이제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민주당도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정말 낡아 빠진 운동권, 학생 운동권 시대의 그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 자본가를 적대시하는 그러게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부자는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나라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번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돈 많은 것이 죄가 되느냐. 저는 흑수 출신입니다. 우리 집안도 쫄딱 망한 집안이고요. 저희 처가 집안도 쫄딱 망한 집안입니다. 쫄딱 망한 집안에 결혼할 돈도 없고 결혼 살림 날 돈도 없던 이 신랑 신부가 만나 결혼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빚을 아버지가 졌던 빚을 제가 봉급받아서 갚아야 되고 변호사에서 갚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 출신이니까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했고 가난한 집 아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혼자 힘으로 개척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뚜다기 얘기하는데 부자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부정부패했다거나 잘못됐으면 그거는 집단봐야겠죠. 네.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열심히 자기 일한 사람 그게 존중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지 단순히 부자란 사회로 나쁜 사람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미국 한번 보세요. 트럼프 그거 진짜 나쁜 온갖 완력을 다 썼잖아요. 뭐 그냥 자기 나라에 공장 없으면 수입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야만 수출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수출도 아니죠. 미국 자국 생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국 생산. 거기 일하는 사람들 전부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몇 명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짓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려면 세금을 낮춰줘야죠. 그렇죠. 뭔가 있을 이유를 줘야 있는 거지. 그럼요. 네. 아니 뭐 그게 뭐 저기 어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송전설로 넣으려니까 송전설로 못 넣는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 지하체장들이나 뭐 권력이 그거 그대로 주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공장 못 지었잖아요. 오랫동안요. 세상이 무슨 제가 일입니까? 무슨 공장 유치하겠다, 기업 유치한다 이런 얘기 한국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어떠냐면 여자를 이제 꼬시려면 이제 여자를 만나고 꼬시려면 뭐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너를 때릴 거야. 결혼하면 난 널 때릴 거고 나는 도박벽도 있고 나는 바람도 필 거고 나는 돈도 못 벌어오고 네가 날 먹여 살려야 되고 근데 나랑 결혼해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해주면 때리겠다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주면 때리고. 지금 때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기업을 수없이 때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정부가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깝깝한데 어쨌든 네. 뭐 인식이 저랑 되게 비슷하세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게 처음 얘기해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연관된 질문인데 노조 문제 지금 엄청 심각하잖아요. 최근에는 무슨 뭐 간첩단 지금 세상에 2022년에 간첩단 사건이 나고 막 이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랬는데 또 대통령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 노조 개혁을 노동 개혁을 이제 지금 뭐 국정과제로 천명을 하신 상태고 이 노조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노조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제 뭐 노조란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도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갖고 활동해야 되죠. 기업은 또 기업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 간에 노든 사든 간에 무기가 대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무기를 대등하게 만드는 것이 법률이라는 것인데 법률을 완전히 기울어지게 만들어 놔놓고 심지어 이제는 노조가 아무리 파업을 해도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 못 물리겠다고 하는 뭐 노란봉투법이지 그게 뭐 이름이 뭐 그게 왜 노란봉투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조 파업 조장법이지 불법 파업 조장법이죠. 네.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인 사람이냐 그런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저기 화물연대가 그 불법 파업을 했지요. 그때 그 슬로건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랬단 말이죠. 저는 그게 보고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니 노조가 물류를 멈추는 게 목표인가요? 물류가 잘 되게 해서 같이 공동 이익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민노총을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 그렇게 슬로건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민노총을 해체하자 그런다고요. 특히 저는 제 지역구가 울산이잖아요. 네네네. 울산은 민노총이 아주 강세 그렇죠. 지역입니다. 되게 지금도 남 얘기가 민노총 아니잖아요. 남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네. 저는 투표를 막 심판을 받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무조건 다음 총선 때 김건희 떨어뜨리려 할 거예요. 안 나갈까 예측했던 대로 기자회견 하고요. 민노총 울산 지부가 기자회견 하고 거기다 현수막을 막 시내에 막 붙였어요. 거기다 보니까 김기현 그 입을 다물라 뭐 이거 김기현을 뭐 저기 사퇴시켜 세상을 살리자 뭐 이 현수막을 막 붙였어요. 그런 상태인 걸 제가 뻔히 알면서도 이제는 슈퍼갑이 되어 있는 그 귀족 노조들, 강성 귀족 노조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할 말하고 심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역대 어느 정도 사실 이렇게 대놓고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어려운 아니 집단화된 세력들이 그냥 막 그냥 공개해 가면 정치적으로 위상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갈 길 가야 되겠다고 뚜벅뚜벅 가는 모습. 그게 역시 윤석열 다음이다. 뭐 그게 아주 저는 그렇죠. 윤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저도 얼마 생각합니다. 전 뭐 최근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뭐 길게는 진짜 수십 년 동안을 노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하고 와서 다 때려부시면 아유 그냥 진정하세요. 그럼 다 없던 걸로 합시다. 맨날 이러면서 봐주니까 그게 괴물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면 욕먹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부딪히면 나와서 야 저놈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예.
하여튼 네, 정면으로 부딪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세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OX 문제 제가 이제 몇 개 준비를 했는데, OX 문제. 자, 조건이 있습니다. OX로 대답을 하시되 세모, 중립 없어요. 무조건 yes나 no로 대답을 하셔야 되지만 추가 설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OX로 답하시되 추가 설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신 질문이에요. 국회의원은 돈을 받는 만큼 그리고 대접이나 대우를 받는 만큼 일하고 있다. 이 대답이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돈 일단 받는 만큼 일한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X다. 자,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 본인은 돈 받는 만큼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진짜 꼽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긴 네. 하죠. 또 그렇지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바깥으로 드러나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밉상이고 뭐 그런 것이라서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요만큼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러분, 이건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정말 있어요. 정말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좀, 이게 뭐 하는 거야 싶기도 하고, 좀 그렇죠. 어쨌든, 네. X 하셨습니다. 돈값을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야,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의원들이 싫어할 거예요. 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당이 그러니까 당이 본인의 뜻과 다른 가치를 당론으로 했다. 내가 당론과 생각이 다르다 할 때 정치인은 탈당하는 것이 맞다. 그거는 명확하게 아니죠. 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X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보수당을 지향하는데 자기는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싫어하고 오히려 진보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사람이 우리 당에 만약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탈당하는 것이 맞겠죠. 있죠, 실제로.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되 사안별로 또 다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안별로 의견을 달리에 대해서 탈당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건 X인데요. 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개수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하고 비판하고 진보의 가치를 줬다가 그걸 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당이 뭐 합쳐지니까 우리 당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비례대표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보수의 가치를 자기가 그동안 부정해 왔으니까 진보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수당이 당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당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은 탈당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네. 네. 한 번도 당적을 안 바꾸신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뭐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당을 바꾸기도 했어요. 어떤 네. 분은 뭐 당을 바꾼 게 아니라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또 합쳤다가 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우리하고 이게 대척점에 있는 우리하고 서로 간에 이게 대척점에 네. 있는 정당이 대표도 된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다 합쳐져 있으니까 뭐 어차피 우리 당이 돼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길을 달리해왔다. 정치권이 흔히 뭐 철새란 말이 이게 있어서 철새가 별로 안 좋은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저는 잘 그런 것이 저는 싫었고요. 어떻든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갈 길이라고 믿고 온 것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내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탈당 안 하고 버텨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했다. 역시 뿌리를 지키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샘이 깊은 물은 또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역시 뿌리 깊고 깊은 샘을 판 김기현이가 역시 이런 때는 가치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뭐 진짜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이제 남 앞에 나서 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뭐 이런 이제 제가 이런 직업이 돼버렸는데 또 제가 이제 되게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려운 보수가 계속했어요. 아, 유튜브도 보수하기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또 예, 버티기가 딱 한 길을 가기가 예를 들어 조금 뭘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버는데 뭐 맞아요. 사람들 예. 쉽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어렵게 막 무슨 3, 4일을 준비해 갖고 영상 하나 올리고 이러면 사실 맞아요. 고집 부리기 힘들거든요, 정말. 근데 안 이제 그래도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만요. 빨리 하는 것보다도 충분하게 며칠 늦어서 하는 것을 그렇죠. 선호한다. 아, 여러분, 이 보시는 분만 알 수 있는, 이거 왜냐하면 이 얘기한 지 오래됐거든요. 예, 얘기한 지 오래됐는데, 기억을 할수 실제로 있는데요. 예. 인기 있는 거 하면 그때그때 막 쏴버리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인기 있는데 인기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뭔지를 좀 더 들여다보고 그렇죠. 며칠 동안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속이 있는 것들. 네. 이거 보고 나중에 시험 쳐야 되겠는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오늘 분위기 좋네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질문. 법인세는 현재보다 낮춰야 된다.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아, 지금 법인세가 뭐 우리 경쟁 국가인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1%가 아니라 0.1%포인트에 돈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그게 5%, 7% 차이 나는데 어느 기업이 애국심에 의존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때 나는 손해가 보더라도 여기 남아있겠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글로벌 이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 세제도 경쟁이고 정부도 경쟁이고 그럼요. 기업 유치도 경쟁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기업은 이제 패서 돈 나올 때까지 때리면 돈이 이렇게 떨렁하고 나오네? 뭐 이런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 그 속담에 황금알 라인 그 일을 그렇죠. 배를 갈라버렸다는 네. 거 거기서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그 지금 사실은 트럼프하고 바이든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끼는데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명확하게 다른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 출신 아닙니까? 네네. 정치인으로서 다른 길을 걸어왔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했던 정책을 바이든이 그대로 승계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투자 안 하면 네. 뭐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게 하고 예. 그리고 각종 수출 규제들, 자기 나라의 수입 규제들 계속 강화해 나가고 세제 계속 강화해 나가고 그렇죠. 아니 뭐 보수당이든 저기 뭐 진보당이든 뭐 상관없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기업마저도 지금 외국에 내쫓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이게 경제 뭐 이게 위기가, 예. 제정신입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있으면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 고립주의적인 이 성향 이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이 그대로 승계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살고 보자 일단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마당에 살고 봐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참 무책임한 사람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 그렇죠. 무책임한 거죠. 예. 또 기업 질문입니다.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된다. 해고와 고용이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 네. 이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은 무기대등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대체근로도 사실상 전면 금지되어 있고 네. 아주 일부 제한되면 허용되게 되어 있는데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파업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면 그럼 무기가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장은 예전에는 노조가 근로자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노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대등이 아니라 거꾸로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노조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유연하게 좀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노조, 강성 귀족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출세, 자신들의 권력 강화, 자신들의 입지 강화, 거기에 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지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고 있는 나쁜 조직이다. 그게 강성 귀족 노조가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어보신 인간 김기현 마음에 좀 드세요? 네. 아, 마음에 든 최고예요. 아주 좋소. 아주 좋습니다. 네, 화끈한 김기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촉법 소년 연령 하향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4세로 되어 있는데 13세로 낮춰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4세가 안 되면 그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오히려 악용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던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훨씬 더 빨리 성숙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연령도 14에서 13으로 낮춰야 된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그보다 더 낮은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 신체적 성숙도나 네. 또 뭐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촉법 소년의 연령 상한도 좀 13으로 낮춰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촉법 소년이 자기 스스로가 촉법 소년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촉법 소년으로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한다. 이거는 벌써 폐지했어야 마땅하죠. 네.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군사 정권 그쵸. 또 이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바른 말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막 탄압해서 잡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불체포 특권을 넣은 것이거든요. 예전에 또 그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긴 한데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누가 세상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그 특별한 보호를 더 받는 꼴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없애기 위한 우리 여야 합의만 되면 법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가 되시면 추진해 보실 생각이 저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당론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한뭐 열흘 전인가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그 국회 부결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는 사안이 다르대요. 자기의 경우에 사안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이렇게도 하나. 네. 그때 달라야 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자기는 사안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나 참 기가 막혔어. 네, 참. 네, 그뭐 이재명 다운 답변이니까 놀랍지는 않아요. 자, 이제 OX는 끝내고 자 이제 다음 질문들 이제 조금 질문들이 어려워지는데요. 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뜻을 되게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이제 방향을 이제 이게 비슷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또 어렵기도 해요. 처음에 하셨던 질문이 뭐냐면 왜 청년 정책이 먹히지 않는가의 질문을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막 열변을 토했죠. 자, 청년 정책이 청년과 따로 노는 이유, 청년들이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엔 잘 몰랐다가 우리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깊이 느꼈는데 이걸 청년 정책을 공급자 차원에서 수요자 차원이 아니고 공급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배려한다, 청년을 배려한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전혀 시장하고 맞지 않는 거다. 수요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같은 이 세대들이 이거 먹으라고 나눠주니까 그게 먹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되겠다. 우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듣다 보니까 가령 이제 뭐 각종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논의한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 전부 여의도 청년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생각이 완전히 여기에선 진짜 똑같으시다니까. 네. 그래 여의도 청년들 얘기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청년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그 말 들어서 뭐 하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거기 찔렸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그걸 4시 오후 2시 3시 하니까 너는 청년이 오겠느냐.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해라. 그게 수요자 측면에서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가 되면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 그리고 방과 이후 시간에 별도 시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행사 열어놓고 축사하고 가는 거 말고요. 제가 직접 1시간이든지 뭐 2시간이든지 앉아가지고 얘기 쭉 들으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들어본 데 얘기하면 우선 당장 집 문제, 집값 문제 해결, 뭐 직장 해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청년들에게는 정말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다. 그게 뭐 당면 과제 같고요.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들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령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서 양성해 나가는 과정,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디뎌 나가는 양성 과정들, 그것도 레귤러한 시스템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쭉 들어보려고 해요. 아, 네네. 네, 제가 저는 이거보다 훨씬 심하게 말씀드렸었어요. 되게 심하게. 근데 잘 지금 되게 수요자 공급자라는 거 훨씬 이제 되게 잘 포장을 하신 것 같고, 네,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뭐 청년 공천 많이 준다고 청년 정치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되게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말씀드렸었고,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가장 김기현 의원이라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분을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좀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막 보면 이슈만 나왔다면 기사를 딱 읽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누가 반응했고 누가 나서 싸웠다 이러면 항상 그냥 눌러보면 김기현 의원, 눌러보면 김기현, 눌러보면 김기현이에요. 그래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싸우고 막 이러시는데,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이 싸움에 너무 소극적이다. 특히 대통령을 좀 방어하고 실드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걸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다 조용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 나서지를 않는다. 이런 이제 평들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보실 때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힘당은 싸우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나서서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을 이제 왜 싸우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그와 같이 전투력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좀 적은 건 맞아요. 부족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재를 등용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은 그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 원내대표 산하에 제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만들어서 총괄 지휘를 하고 연속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때 구성원들인 그 의원들 또 원외 인사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임무를 줬어요. 당신은 대장동에 가서 원주민들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하다가 손 털고 나갔다는데 그 사람 만나서 왜 손 털고 나갔고 그 후에 왜 이재명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저 김만배 일당들이 다시 받았는지 그 사람이 전 사업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조포와 연관이 많다 그러는데 조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동네에 가서 한번 탐문해 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2, 3일 지나서 어떻게 했냐 결과 확인을 해요. 다녀왔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료를 찾아왔나요?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제가 원내대표니까 눈치 안 볼 수 없잖아요. 아니 그 일 제대로 못한다는 평가받으면 당내에서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제가 일일이 점검하니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슈가 커졌어요.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취합되고 증거 자료가 제시되고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걸 증언을 하겠다 그래서 직접 와서 그분 말씀 듣고서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이 사건의 베일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결코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구성원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지도자가 그 구체적 미션을 주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앞으로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가 되면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 미션을 주고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당대표가 되시면 좀 어떻게 될까, 뭐 변화가 좀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길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일이 미션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분위기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뭐 이제 총선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 누가 물어보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자, 이시계 칼 보십니까?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늘 볼 수는 없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링크 걸어주는 분이 계세요. 이거 볼만하다고 보여주면 재미있어. 차 타고 다니면서 저는 많이 보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 볼 만큼 네. 여유가 없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씩 네. 보는데. 아니, 근데 말로 어떻게 그렇게 떡 부러지게 빠른 속도로 했어요? 아, 아니,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요 분리 포인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키워드만 거기 써놓으시네요. 네네네. 그런 거 키워드, 이제 뭔 얘기 해야 되겠다, 뭔 얘기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없으면 조금 헤매는데, 네. 헤매면 편집자가 힘들어가지고, 네. 그 이제 저 혼자 하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편집자가 있고부터는 이제 띄워놓고 흐름대로 하거든요. 야, 그것이 전 신기한 게요. 그 쓰는 용어도 그렇고, 말의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근데 발음까지 정확하고, 야, 신기하다.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해요. 이제, 시간을 더 줄여야 되겠다. 막 이제 항상 그런 노력을 좀. 근데 하고 그럼 있는데. 재밌어요. 쏙쏙 기억을.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네. 자, 좋은 적인데 이것도 다른 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자, 지식의 칼에게 중책을 맡긴다면 내가 중책을 맡긴다. 이 뭐 의원 말고 공천 말고 중책을 맡긴다면 지식의 칼에게는 뭘 맡기겠다. 뭐 나라에 뭐 또는 뭐 이 정치계에 뭐를 맡기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우리 당과 우리 정책을 홍보하는 일을 맡으면 최고 아니겠나.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분석적이고.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제가 까기도 많이 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홍보하러 가끔 이렇게 하고 절반 정도는 이거 괜찮으니까 할게요. 오히려 사진에 거기 스크린 되면 더 좋은 거죠. 네, 어쨌든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이론적인 질문 드릴까요? 자, 당대표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또 이제 생각이 많으실 거고, 그런데 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방향성,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를 정의를 한번 뭐 짧게라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체성, 보수당의 정체성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당한 사회. 그런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네.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우도 받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그게 저는 올바른 시스템이라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원칙과 그에 따른 보완책, 이것이 순서가 맞게 돌아가야 되는 나라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 이게 사실 되게 보수주의, 그리고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성과와 보상. 성과를 낸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근데 또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 성과를 못 낸 사람은 어떤 이제 지탱해 국가에 드려야지. 뭔가 지지해주고, 뭔가 사다리를 이제 설치해주고, 뭐 교육의 그렇지, 기회 그렇지. 예, 예. 이런 걸 주면서 이제 말하자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정해줘야지. 돈을 뿌려서 이렇게 먹여 살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 능력을 키워주는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네. 그게 그렇게 1번 순서가 2번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면 안 되죠. 네. 그게 사실은 바뀌니까 일할 문제가 필요가 또- 없잖아요. 그쵸. 화음만 지르고 목소리만 크고 네. 뭐 정치 세력가 없기만 하면 다 보조금 뜯어먹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다 보조금에 넣어놓고요. 네네. 다음 선거 때 되면 그 정당만 되면 또 자기 뜯어먹고 있으니까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뭐. 그죠. 네. 자, 이제 당대표가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시고, 현재는 뭐 지금 지지율이 1위이신데, 자, 그 당대표를 이제 당대표 자리를 노리는 분으로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좌클릭을 해야 된다. 이 좌파적인 정책을 좀 추구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우클릭하면 안 되고, 뭐 옛날에 누구 표현 빌리자면 우리 국민의힘이, 그때 이제 이름이 국민의힘이 아니었지만 뭐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좌쪽으로 쏠려 가려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당 내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순위, 2순위가 가는 문제인데요. 우리의 기본적 정체성은 1순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고 평가받는 그런 사회, 그것이 1순위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갈수록 이제 이 자본 중심이 커지고 있고 각종 이 자본력이 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 네. 시장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장악하면 모든 것이 다 장악돼 버리고 그렇죠. 뭐 애플이 전 세계를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애플이 다 먹겠다 그러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마존이 전 세계 유통시장을 다 지배해버리고 유통시장뿐이니까 뭐 우주산업까지 다 지금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갈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대자본에 의한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좀 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좌클릭이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왼쪽으로 좀 더 가면서 분배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 베이스 캠프가 여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놀면 안 된다. 그 근본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게 지금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즉석 질문 한두 개만 받고요. 이거, 왜냐면 이제, 네. 즉석 질문 한두 개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총선 승리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이제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뭐,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얘기해 온 것 같아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질문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막 열심히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지금은 있으면? 아마 정부가 그걸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게 뭐 법안 처리 과정이 민주당이 네. 뭐 적극 반대하니까 안 되고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방 이게 사실은 그 부분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관련된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공약한 것이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추진될 네.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총선을 승리하려면 제가 예전에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자, 총선을 승리하려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예전에 적어도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에 투표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승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 계획이나 전략이 있으신지, 그 굉장히 어려운 도전인데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으로 그 민주당에 투표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예전에는 그 사실 보수가 한 40% 그리고 진보가 한 30% 중도에 남아있는 분이 한 30%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설 때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진보가 40% 보수가 30% 중간이 3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대략 진보든 보수든 약 30% 정도 되고 중도가 한 40% 남은 것 같아요. 네. 결국 중도 영역에 들어가서 누가 그것을 땅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중도도 중도 우파도 있고 중도 좌파도 있겠죠. 근데 중도 우파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망해서 떠났던 분들이 이제 꽤 많이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하도록 또 지지 강도도 높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도 좌파에도 일정한 부분 아까 제가 뭐 좌클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생각들을 우리가 또 녹여내야 되니까 합리적인 부분 내에서는 수용해야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당 대표를 놓고 보면 민주당 대표는 사실 흑수 출신이잖아요. 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살던 사람인데 우리 당 대표도 제가 돼야 그게 이 맞상대가 된다. 다른 후보로 나온 분들 대처를 보면 뭐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흑수는 일단 아니잖아요. 부잣집 자식이거나 아니면 부잣집 뭐 사위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저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안, 뭐 처가도 아무것도 없는 집안. 고등학교 때 연애했거든요. 17에 결혼해가지고 나이 30에 결혼했는데요. 그 13년 동안 첫사랑하고 연애를 결혼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의 아들과 딸이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흑수 출신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표의 이미지 자체는 우리가 밀릴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내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다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킬러는 역시 김기현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쟤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기현을 나중에 봉고파직한 다음에 남극 섬에 위리한 지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네, 남극에 저기 탱자나무가 자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고 치겠죠. 그만큼 이재명 킬러는 김기현이다. 그런 면에서도 제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야당이 뭐라 그래도 하더라도 여당 맡겨놨으면 일이 성과가 나야죠.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공격한다거나 또 뭐 서로 뭐 대척점에 있다거나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이 마음이 잘 안 맞아서 가출해버린다거나 이런 상태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제가 부드럽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 역시 그래서 김건희가 돼야 일의 성과를 만들어서 정선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보면 이재명 씨는 좀 대가 좀 센 사람이잖아요. 특히 네. 말도 세고 항상 이렇게 말 되게 직설적이고 막 이런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사실은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들부들한 사람은 또 부들부들한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허허허 뭐 형님 아우 하면서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싸움은 제가 전문이. 예, 뭐 요건 제가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든 이슈의 기사의 항상 위에 가장 위에 올라오시는 그런 분이시라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괜찮아요? 예? 밀어도 될 것 같아요?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네. 질문하면 몇십 초 뒤에 그러네.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작도 시간에 예. 안 맞네. 완전 사랑합니다. 네, 밀어야 합니다. 밉시다. 뭐 이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캠프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랑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가깝게 계신 분이고 다른 분들은 사실 뭐 연락처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연락드릴 때도 없고요. 그래서 뭐 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자, 당대표가 되신다면, 종종 지금 사람들도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뭐, 저도 뭐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종종 이렇게 나오셔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주제 제한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이 막 좀 이렇게 싸워볼,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출연해서, 논쟁을 얘기도 좀 해보시고, 좋죠. 출연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좋죠. 그래요? 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반응이 아주 좋고 당대표 김기현 막 좀 난리 났어요. 어쨌든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여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한다 저는 생각하겠어요. 제 온 힘을 다 바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 우리 국민의 힘의 성공,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발벗고 뛰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휴일인데 제가 이제 시간 잡아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휴일날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신 김기현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